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시스템에서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양슬기 연구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위성을 개발하고 조립을 하고 있는 위성 통합 시험장입니다. 먼지라든지 그런 청정도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먼지가 1m 안에 1000개 정도 있는 1000클래스라 부르는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으로서 위성을 만들 때는 이렇게 깨끗한 지역에서 만들어야지만은 위성의 오염도라든지 오작동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하네요. 네. 안으로 들어오시면 생각보다 넓죠. 여기 이따 나가면 먼지 알러지 같은 거 생기겠네요. 이제 몇 시간에 한 번씩 먼지 개수를 체크를 해서 먼지가 저희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전체를 다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층고가 높죠. 이 층고가 14m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청정한 공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제된 바람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게 돼서 그런 것들을 여기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높은 층고가 필요합니다. 방지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높게 되면은 공기의 흐름이 이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좀 정밀한 그런 기기들을 만지게 되면은 이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도 정밀도가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상시 몇 도 정도 운영이 되나요? 20도에서 21, 22도 그 사이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습도도 한 5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능에 습도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습기를 머묻게 되면은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거나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습도에 따라서도 고장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염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게 다 밀봉을 하는 시스템으로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전에 이제 발사했던 아리랑 3AO의 광학계의 전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큰 구경 중에 저희가 이제 뒤쪽에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적 분야가 있는데, 저희 쪽은 이제 적외선 쪽을 담당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실제 들어갔던 부품이라? 네, 이거는 실제로 똑같은 모델이 우주에서 지금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사체를 통해서 높게 뛰어오른 다음에 이게 궤도를 돌면서 지구로 촬영을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랑 저 앞에 있는 거랑 한 몸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따로? 지금 앞에 있는 거는 광학계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광학계가 어떻게 성능이 되는지, 우리가 만든 대로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적외선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곳에서 적외선이 빛이 나갑니다. 적외선은 저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거든요. 그 빛을 여기서 생성을 하게 되고, 이 빛들이 거울을 맞고 위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위성에 이 센서가 뒤에 있다면은 그 센서에서 어떻게 성능이 측정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걸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변환이 되고 이제 통신 수단으로서 지상에다가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구나. 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위성 쏜다고 하고 예산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못 잡냐, 즉각적으로 포함 못한다, 어떻게 요격이 가능하겠냐, 이게 항상 나오는 질문이고 불만인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요. 위성을 이용한 감시정찰 자선은 425, 즉 군 정찰 위성. 이 현재는 최초입니다. 현재까지는 북한 지역의 미사일을 또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위성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이 현재 대한민국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보유를 시작한 것이죠. 이 사업은 현재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425급의) 위성을 무한정으로 띄운다는 건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이 초소형 위성입니다. 초소형 위성은 그만큼 대형 위성보다는 더 저렴한 비용, 더 짧은 기간에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띄워서 대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거의 실시간에 근접하게 관심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 또는 발사 징후가 있다, 즉 저희가 이상 징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상 징후를 그런 초소형 위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약간 드리면, 최근에 북한 애들이 이제 열차에다가 탄도탄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어니타임 쏠 수 있는, 어디서 쏠 줄도 모르고 언제 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역을 보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점점 짧은 주기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성을 추적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도 내가 원하는 궤도에서 정확하게 제어가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상에서 아무리 명령을 보내지만 그 명령이 과연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는 지상에서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 추적 체계를 이용해서 레이저로 센티미터급의 위치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어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내 위성이 아닌 남의 위성, 남의 위성이 내 머리를 지나가고 있는지,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밀하게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목표라든가 중기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요, 사실 우주를 언급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헤리티지입니다. 즉 실제 위성을 발사해서 우주에서 운영을 해본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헤리티지를 최단기간 내에 업체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게 저희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자체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실제 위성 한 기를 제가 23년도에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 된다면 우주 헤리티지라는 걸 1차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한 중기적으로는 제가 원앱에 3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통해서 원앱과의 어떤 협력, 시너지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향후에는 그런 위성통신 쪽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중기적인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우주 인터넷 사업, 또 서비스까지 포함한 위성통신 사업, 그런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제 밝은 청사지긴 한데 우리는 좀 이렇게 후발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현실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나요? 설명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제가 제시해드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입니다. 과거의 위성들은 위성이 가진 그 특수성, 즉 상용품처럼 자주 쓰이는 게 아니고 우주에 발사를 해서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미국은 나사, 유럽은 이사와 같은 정부 주도로 위성 산업이 그동안 이끌어져 왔죠. 이 패러다임을 깬 게 대표적인 기업이 스페이스X입니다. 즉 민간이 정부의 어떤 펀딩 없이 본인들의 비용으로 직접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려서 현재 지금 서비스까지도 이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언제든지 본인들이 가진 다양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하고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저희도 출발은 늦었습니다만 민간 주도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캐치업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기술 격차라는 부분이 과거 정부 주도처럼 10년, 20년의 격차가 아닌 저희는 한 2, 3년 정도 뒤쳐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민간이 얼마만큼의 의욕과 또 투자를 수반을 해서 캐치업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VTOL이라고 그러죠. 수직 이착륙기를 이용한 근거리 이동 수단, 이 미래에 굉장히 각광받을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미국의 RM이라고 하는 업체와 조인트 벤처로 오버웨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버웨어에서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현재 기체를 개발을 해서 25년도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수직 이착륙기가 가진 장점 자체가 수직 이착륙이기 때문에 활주 시설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도심과 도심 이동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 추진 방식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회전익기에 대비해서는 소음이 훨씬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직은 개발이 진행 중이라서 실험에 의한 실증치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지금 예상되는 건 한 65dB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자동차 소리보다 큽니다, 다행히. 왜냐면 아무리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돌린다고 하지만 헬리콥터 날개라고 그러죠. 얘가 돌아가면서 내는 공기와의 마찰은 결코 없앨 수가 없는 것이어서 엔진으로 가동되는 헬리콥터보다는 좀 더 조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버웨어사에서 이제 개발하는 기체가 특징이 수직으로 이륙을 한 이후에는 로터 축이 회전을 해서 마치 일반 프로펠러기처럼 전진력을 얻어서 추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헬리콥터보단 더 빠른 속도로 순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심 내 또는 도시와 도시 간 효과적이고 빠른 이동 수단의 필요성을 대응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오버웨어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이 버터플라이 기체가 가진 특징들이 군사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군에서 인력과 물자의 어떤 수송뿐만 아니라 감시, 정찰, 탐색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국방 틸트로터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제 개념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완료가 되면 오버웨어와 협력해서 기술 도입 형태로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방 틸트로터라는 거는 그럼 버터플라이랑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기체의 어떤 성능이나 형태는 동일하고요. 다만 군용 목적이기 때문에 민수용과는 다른 임무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무 장비라고 하는데, 즉 다양한 전자 장비들 또는 센서류들 이런 것들이 민수용으로 쓰이는 기체와는 다른 전자 장비들이 장착될 수밖에 없어서 파생형 기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상용하면은 법제도적인 이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민수용으로 2025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가능할 건가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 인천공항과 함께 KUAM 팀이라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실제로 상용화가 됐을 때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위들을 저희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에 버터플라이 하나 사가지고 그때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가 용인에 오실 때 저희가 UAM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